안녕하세요. 이제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교육이 익숙해지고 있죠. 조만간 코로나가 여튼간 끝나고 우리가 대면하면서 교육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도 자꾸 길어지면서 이와 같이 비대면으로 여튼간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해보시니까 또 그것도 익숙해지고 있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길어지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여건 때문에 이와 같이 또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사회에 적응하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생애 주기에 대한 이해로 에릭슨이라는 어떤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를 중심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에릭슨이라는 우리가 이제 생애 주기 이러면은 어느 누구도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어떤 반복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생애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러면은 이론적인 어떤 바탕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릭슨이라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이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과정까지 계속 어떤 발달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에릭슨에 대한 이론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은 1902년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덴마크인 아버지와 또 유대인 엄마 사이에 탄생했습니다만은 이 에릭슨이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부모가 이혼함으로 해가지고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가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 재혼을 했을 때 아버지는 유대인입니다. 소아과 의사인데 함부르그 박사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릭슨은 원래 생부는 덴마크인이라 가지고 이 덴마크인의 어떤 특유의 어떤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파란 눈을 가졌고 노란 머리를 했고 체격도 굉장히 컸습니다만은 유대인은 여러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검은 머리에 좀 체격이 조금 그 덴마크인처럼 유럽계처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에릭슨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재혼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 함부르그 박사라는 소아과 의사를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봤을 때는 이 외형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에릭슨은 봐보면은 이제 머리도 노랗고 눈은 파랗고 이러는데 이태리계의 아버지는 검은 머리에 또 체형도 작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은 그 아버지가 자기의 생부라고 믿고 살았는데 한 청소년기 정도 와서 아버지가 본인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계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에릭슨은 청소년기에 굉장한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이 에릭슨이 이제 여행도 하고 원래는 이제 미술을 하고 싶어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미술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에릭슨 이 여행도 많이 하고 또 청소년기에 늘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의 생부가 아니라 계부라는 사실을 알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방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알던 안나 프로이드라고 나중에 또 여러 선생님들한테 이 프로이드에 대한 얘기도 드리겠습니다만 그 프로이드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를 만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이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로 여튼간 일생을 마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은 본인 스스로가 청소년기에 굉장히 정체감, 그러니까 말로 내가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버지가 아님으로 해가 청소년기 굉장히 방황하는 상황에서 청소년기의 어떤 자아 정체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자기가 실질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는 발달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보면은 첫 번째 단계가 영아기, 우리가 태어나서 그야말로 1세까지 12개월까지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가 신뢰감과 불신감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기에 대표적인 어떤 관계를 하는 것은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머니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의 꼭히 어머니라기보다는 주 양육자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어머니가 키우긴 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사회 발달에는 그럼 어머니 없는 사람은 이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주 양육자, 주로 누가 얕은가 양육을 담당하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뭐 먹고 싶어 한다든지, 또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 돌라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와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뭔가 필요하다라고 신호를 보내면은 항상 와가지고 여튼간 뭐 우유젖을 준다든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옷을 갈아입혀 준다든지 이와 같은 거를 해준다라고 믿습니다. 이름으로 해가지고 아이는 생각에 믿을만 하구나, 정말 여튼간 내가 뭔가를 요구만 하면은 어머니가 언제든지 와가지고 여튼간 항상 나를 이렇게 욕구를 채워주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세상은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신뢰감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감은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신뢰감이 없다라면은 정말 나중에 사람을 못 믿는 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를 해도 믿을 수 없는 어떤 불신이 생겨지는데, 이 불신감 갖는 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은 내가 울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어떨 때는 와서 호흡하면서 달려주고, 또 어떨 때는 아무리 울어도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정말 믿을 수 없구나 하는 어떤 불신감이 생겨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어머니로부터의 어떤 불신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 전 인생에 여튼간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감 형성이나 불신감이 보통 우리가 영아기, 소위 말하면 1년 정도, 태어나서 1년 이내에 생겨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는데 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이 에릭슨은 항상 이제 어떤 극단적인 두 가지의 어떤 대결을 놓고 신뢰가 생기냐 불신감이 생기냐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신뢰감만 계속 있어도 안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불신감을 조금 경험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게 세상에 다 믿을 만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어떤 불신감의 어떤 경험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어떤 신뢰감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살아볼만 하구나 하는 어떤 희망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희망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것은 이 영아기 시절에 그야말로 태어나서 12개월 이전까지 부모와의 어떤 관계에서 실제로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죠. 이전까지는 늘 사회 변화라든지 어르신들이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알만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론적인 어떤 배경, 사람은 어떻게 성격이 형성돼 가고 이와 같은 거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유아기, 써야말로 한 2살에서 3살까지를 주로 얘기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제 잘 성장을 하게 되면은 자율성이라는 게 생겨지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수치심, 소위 말하는 부끄러움이 생겨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에 주 어떤 요 대상이 어머니였다라면은 이제는 부모, 엄마와 아버지까지 하여튼간
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봐보면은 다들 아마 아이 키우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 2~3살 되면 아이들의 어떤 대소변 가리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대소변 가리는 거는 성격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기에 어떤 그 소변 같은 거를 잘 가리되면 창의성이라든지 자기 통제감이 생겨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애들을 너무 일찍 대소변을 막 가리도록 같은가 강제해야 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 어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성격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애들이 봐보면은 대소변 가리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이제 자기 몸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얘기합니다. 좀 참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아이들은 그게 이제 자기가 완전히 조절하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간에 오줌을 뭐 옷에 사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아이들은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스스로 이렇게 통제를 아직 못하는구나 해서 이런 일이 거듭되면은 우리가 부끄러움, 소위 말하면 부모가 원했는데 내가 그걸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는 데에 따라서 어떤 수치심, 즉 부끄러움이 생겨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또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대소변 가릴 경우에 조금만 참아라 그러고 이제 함을 갖고 무사히 이제 잘 화장실에 가서 이제 대소변을 보게 되면은 아이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진짜 하여튼간 내 몸을 이렇게 잘 조절할 수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성취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대소변 가리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시기에 우리가 좋은 이거를 잘하게 됐을 때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감 이런 것들이 어떤 긍정적인 어떤 특성이 생겨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때 봐보시면 알겠죠. 2~3살 정도 되면은 애들이 이제 스스로 독립하려는 그런 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TV에서 봐보면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 거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윌리엄과 벤틀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벤틀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 나이가 4세입니다. 그 윌리엄이 5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보면 하나 의아한 게 벤틀리가 굉장히 자기 의사 표현도 잘하고 언어도 할 수 있지만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발달 단계 이 에릭슨의 이론에 의하면 한 2~3살 됐을 때 우리가 대소변을 소위 말하면 가리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도 잘하고 이런 아이가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어.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조금 발달 이론에 따른다면 조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이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뭐 엄마 똥, 뭐 오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참아라 하면 화장실까지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그 아이는 4살이고 의사소통도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생 발달 단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론을 안 따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아 봅니다. 어르신들은 어떠세요?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시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대소변 가리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시기에 이제 우리가 참아라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자기 관리, 소위 말하면 자기 통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사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아이들한테 기저귀 안 채우고 아무 데서나 오줌이나 이런 대변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지 소위 말하면 하의를 안 입혀놓고 여튼간 동네 이렇게 집안에서 키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대소변을 그러다 아무데나 사다가 봐보니까 여튼간 가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자라는 아이들이 자기 관리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뭐 아무 데서나 여튼간 대변을 보고 이러다가 여튼간 대소변을 가리게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봐보면은 자기 관리, 소위 말하면은 이제 나중에 성장했을 때 이거는 하고 이건 안 되고 또 자기들 어떻게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와 같은 일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이 시기를 잘 보내게 되면은 내가 뭔가 할 수 있구나. 나도 내가 내 몸을 통제할 수 있던 어떤 의지감 같은 것들이 생겨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가 이제 유희기 소위 말하면 3세에서 6세 정도 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처음에 아주 아기였을 때는 엄마가 주요 대상이었다. 그 다음에 부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가족 전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발달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 주요 대상이 이렇게 확대되어지고 사회에까지 하게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에릭슨의 이론을 우리가 심리사회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벤틀이라든지 그 윌리엄을 대해서 이렇게 봐보면은 좀 하나 벤트리에 대해 가지고 좀 전 단계에서 왜 대소변을 가리는 어떤 훈련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이 시기에 되면 아이들은 뭐든지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또 이 이론과 지금의 세상이 조금 바뀌어졌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유희기라고 얘기하긴 합니다만 이 시기에 우리가 보통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가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친구와 함께 하려고 하면 어떤 규칙은 지켜야 되고 어떤 규칙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아이들이 그 전체 친구들과 노는 과정 중에서 배우게 돼요.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이런 데 잘 안 가고 또 친구들하고 잘 놀지 않고 거의 부모가 그야말로 여튼간 친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아이들과 사이에서 우리가 놀이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규칙을 어겼을 때는 친구들 사이에서 같이 못 논다라든지 친구들이 안 좋아한다라는 것을 그 과정 중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부모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부모들은 다 어떡합니까? 아이들의 뜻을 거의 대부분 받아줘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행동은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는 해야 되고 하는 거를 잘 못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검증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론적인 어떤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이 시기에 이제 친구들 그야말로 이제 하고 놀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소꿉놀이 하자 하면서 유치원에 가서 이제 아이들이 내가 뭔가를 여튼가 소꿉놀이 하도록 아이들을 불러요. 그러면 아이들이 전부 다 와가 소꿉놀이 하는데 뭐 니는 엄마 아빠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주도합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주도했을 때 아이들은 그야말로 여튼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주도할 수 있구나.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잘 따라오는구나 생각하는데요. 그 반대로 어떤 아이가 야 우리 엄마 놀이 하자 이렇게 하는데 다른 애들이 전부 다른 친구가 부르는 데를 가요. 그리고 자기가 엄마 놀이 하자 하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이러다가 봐보면은 이 아이는 내가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 전부 내 뜻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나를 그야말로 내 의견이 무시되고 있구나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봐보면은 우리가 내가 뭔가를 제대로 못하구나 하는 어떤 죄의식이 생겨지고 그래서 과거에 어르신들도 놀 때 생각해 보시면은 요 무렵에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 요 무렵에 동네에서 뭐 하여튼 오자미 놀이라든지 뭐 하자 뭐 아니면 뭐 대상 놀이 하자 이런 거 많이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는데 그때 주도를 누가 했는가 하는 거야. 야 우리 뭐 깡통 차기 하자 하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친구가 전부 다 와가 그래 깡통 차기 하자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내가 깡통 차기 하자 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전부 다 싫어하고서 뭐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기 때 소위 말하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아동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인간의 어떤 발달 단계 이론에 에릭슨을 이론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격 발달의 어떤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쉬우세요? 예, 너무 많이 하면은 또 머리 아픕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계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